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이야.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이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만에 뵙습니다.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생명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들 소개해 주시죠, 찬민 씨. 네, 먼저 부산 카톨릭대 교수 홍성민 신부님,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홍성민 신부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부산교구 소속이고 지금은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부산에서 중독 신부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제로서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부터 중독에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게 치료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치료공동체라는 게 이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료로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인데 제가 그게 굉장히 교회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갔던 곳이 중독 환자들을 위한 치료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중독은 그 전까지는 그냥 술 끊고 도박 끊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이제 중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얼마 전에인가 작년인가 네.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이런 책도 신부님 쓰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부님이 그러면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실 테고, 지금 네. 부산 가톨릭 대학에서 실제로 이런 중독에 걸린 분들을 위한 어떤 사목 활동도 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강의를 네.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으로 인한 네.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 법무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 보호관찰 중인 그 약물 사범이죠. 네. 예, 그분들 그 보호관찰소 가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AA와 GA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GA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뭐 AA는 그 알코올 중독자고, 이제 GA는 도박. 네, 갬블링, 예. 도박. 네, 우리 신영철 교수님, 네, 도박 중독으로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중독, 그 중에서도 특히 도박 중독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셨고 또 실제로 최근에 이런 도박 중독과 관련된 어쩌다 도박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도박 중독에 대한 또 연구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얼떨결에 네. 도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은 미국 연수를 떠나면서 제가 도박 중독 전문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아하. 마침 제가 갔던 곳이 도박 클리닉이었는데요. 네, 미국 어느 도시로 가신 미네소타 거예요? 대학에서 아, 있었습니다. 네. 1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유, 도박할 생각은 도박 전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네. 귀국하자마자 제가 돌아올 당시가 강원도 카지노, 네. 마사회 기억나실 겁니다. 네. 아마 로또 복권이 생기면서 네. 조금 지나니까 이제 뭐 바다 이야기, 황금성 다 네. 기억나시죠? 완전히 도박 공화국이 된 겁니다. 네. 본의 아니게 도박을 전공하고 왔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GA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GA를 초대를 받고 단도박 모임 연수를 갔다가 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네. 아마 그때 그런 도박 환자를 볼 결심을 하고 한 15년 동안 도박 환자들을 봤고요. 지금은 본의 아니게 제가 사실은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계통에서 조금 떠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언제든지 제 고향은 도박 중독 분야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도박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가잖아요. 미네소타에 그렇습니다. 도박 전문가가 아니고요. 도박 네네. 중독을 치료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신부님, 우리 프로가 생명 콘서트잖아요. 네. 네, 아까 홍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삶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생명과 중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건강의 문제죠.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건강한 생명체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 생명체가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독은 어떤 생명체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과 중독 사이에 굉장히 이제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을 이제 질병으로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어떤 질병은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질병은 무서워하는데 그럼 죽을 확률이 높은 질병은 무서운 질병인데 도박과 죽는 것이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독 환자들은 죽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죽는 환자들도 많고요. 자살하는 환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중독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무서운 병이고요. 또 하나는 중독은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은 결국에는 친구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없어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네. 네. 숨은 쉬고 있지만 삶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사실 중독에 처음 빠질 때는 내가 좋아서 내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데 교수님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런 중독이 어떻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지 좀 우리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건강을 잃거나 뭐 도박이면 돈을 잃거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작은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5억을 딴 친구가 있습니다. 행복했겠죠? 아니에요. 귀국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떤 걸 봐도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카지노로 갈 수밖에 없죠. 술이든 도박이든 너무 오랜 시간 거기에 빠지게 되면 뇌가 작은 일상의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 애를 봐도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직장을 봐도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혼자만 재미를 다 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이걸 잊기 위해서 또 도박을 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독이라는 것은 불행해서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또 불행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중독이 무엇이다는 대충 다 감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도 들어가 보면 중독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또 의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어떤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 이러면 중독이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좀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의학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성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술꾼이 처음에는 술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1년이 지나면 2병을 마셔야 돼요. 똑같은 뇌의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양이 늘어야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만 원짜리 판에서 익숙해졌으면 10만 원 가야 되고 100만 원 가야 돼요. 이게 내성이라는 건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금단 증상이라 그러죠. 술꾼이 술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손 떨리고, 손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불안하고 술 생각이 또 나겠죠. 술병을 탁 입에 드는 순간 금단 증상이 깨끗하게 사라지죠. 이게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재미있는 거, 자극적인 거, 뭐 즐기는 거는 사실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조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조절 능력과 두 번째로 2차적인 피해죠. 이게 내 생활에 얼마나 건강한 영향을 미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방향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이런 것이 대표적인 중독인데 우리가 이것이 중독인지 사실 의식부터 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저도 사실 뭐 활자 중독,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뭘 봐야 불안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일상 안에서 우리가 중독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독의 정의는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나 커피 너무 많이 마셔. 그러니까 나 커피 중독인가 봐. 아까 활자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중독의 정의를 보면 그 에딕션이라고 하는데 에딕션은 많이 한다는 뜻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내가 하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러면 중독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수치감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없어지기 내가 때문에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그렇죠. 자유롭지 않고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을 느껴서 막 무릎이 망가지고 하는데도 못 멈추게 되는 거. 운동 중독이라 하고. 일 중독도 사람들은 다른 중독보다 뭐 생각보다는 뭐 좀 경미한 혹은 좋은 왜냐하면 일은 하면서 돈을 버니까 마약이나 도박보다는 더 생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멈추지 못해서 과로사로 죽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데도 못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한민국에서 심각할 수 있는 중독은 성입니다. 성. 제가 알코올을 만나봐도 성이 결부돼 있고 도박도 성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마약은 정말 성이랑 결부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 수치감 얘기했지만 딴 거보다 더 큰 수치감을 느끼는 게 성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하지 성 중독자라고 얘기를 안 해서 더 많이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성은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그런 이제 불법 디지털 범죄 그렇죠.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그런 걸 더 부추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원해서 그 포르노를 본다 그러면 그건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이 본다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노출이 빨리 됐으니까. 네. 예. 혹시 교수님 만나는 사람 중에 또 다른 그런 중독이 생각보다 있습니까? 이제 숨겨진 중독이 네. 많다는 뜻이죠. 네.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중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요. 네. 하나는 행위 중독이라고 네. 하는데 물질은 우리가 잘 아는 마약이라든가 네, 뭐 술이라든가. 약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물질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했던 도박, 게임, 쇼핑, 네. 방금 말씀하신 섹스 행위. 중독 네. 이런 것들 최근엔 또 뭐 탄수화물 중독까지 네, 이야기합니다. 빵 이런 것들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 네. 이런 어떤 행위도 똑같이 뇌에서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 중독이라는 게 수치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숨기게 되니까 술은 냄새라도 나잖아요. 네. 도박은 냄새도 안 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꾸 숨기게 되니까 지하로 자꾸 숨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중독이 많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찬미 씨도 무슨 어디 중독 뭐 어디 뭘 좋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이게 중독이 아닌가 뭐 이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제 사례는 이제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떨리는 뭐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네. 제가 항상 챙겨 먹는 캔디가 있어요. 아, 네. 약은 아니에요. 네. 민트인데 뭐 그런 거가 없으면 조금 불안할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중독이 또 생소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 주위에도 타로점을 많이들 보러 가요. 아, 네. 뭐 점을 보러 가는 분들도 있고 뭐 사소한 대소사를 앞두고 항상 그런 점집이나 타로점 보러 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쳐봐야 하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저는 그런 분도 봤었어요. 성체를 하루에 모실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모시려고 이 성당 저 성당 다니시면서 그렇게 성체에 중독이 될 수도 있나 하는 의문도 네.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루에 2번까지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네. 발표한 적은 있었는데 그런 중독도 있군요. 뭐 그 마라톤 중독도 제가 주변에 보면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못 뛰면 몸살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 것과 진짜 어떤 병적인 중독과 좀 어떻게 보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슈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애주가라 그러죠. 술 네. 좋아하시는 분들 애주가라 그러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하고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애주가도 술 매일 먹고 알코올 중독자도 술 매일 먹는데 뭐가 다른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애주가는 일단 술 먹은 거 자랑합니다. 자기가 네. 오늘 술 먹었다고. 네. 내일 또 먹을 거라고. 네. 그리고 술 먹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좋아하고. 네. 그런데 알코올 중독 환자는 술 먹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숨깁니다. 네. 근데 이게 숨긴다는 것 자체가 꼭 알코올만 그런 게 아니라 도박도 그리고 쇼핑도 이 중독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안 했다 그러고 숨기고 아니면 뭐 10,000원을 했으면 5,000원을 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격을 낮추거나 숨깁니다. 네. 결국 그게 행위든 물질이든 간에 그걸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를 그 중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몰입이거나 네. 좋아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걸 하면서 자꾸 자기가 없어지는 거고 예. 자기 스스로 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죄책감이 들면 그거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숨기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러면은 중독의 위험이 크다. 네. 그러나 이제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공개하고 뭐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다면 아직 중독은 아니고 즐기는 수준이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 집에 가는데 술병이 없는 거예요. 와, 이분 술이 없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쌀통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 술병을 안 갖다 버리죠. 남의 집 앞에 가다 아무도 뭐라 안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네. 수치감을 가지는 제가 교수님 보시기에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박은 오락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네. 중독적인 측면도 있죠. 오락과 도박의 경계가 뭘까요? 어디까지 해야 오락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이죠. 판돈이 너무 크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즐겁고. 제가 농담으로 네. 말씀드린 돈 잃고도 기분이 괜찮으면 오락입니다. 네. 돈 잃고 기분이 안 좋으면 도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골프를 쳤다. 4시간 놀면 돈을 지불하고 나오죠. 네. 골프장 욕하고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네. 카지노 가서 4시간 놀다 나왔다. 돈을 잃고 나왔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이 그냥 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즐길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단계가 넘으면 이제 도박이죠. 술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불안한 심정을 어디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로를 보고 뭐하고 이건 네. 중독은 아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의존성이다. 네. 이것도 중독에 가까운 거는 맞죠. 예. 자기 마음이 불안할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중독으로 갈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이 쓰신 책 제목이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거든요. 보면은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근데 신부님 책에 보면 자가 진단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어떤 이까지 중독이다, 이까지는 중독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이제 저보고 야, 이러면 중독이야? 이 정도면 중독이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책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교수님도 그 진단을 내리실 때 이 중독이 진단명이라고 하는데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진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고 잘 살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까 뭐 골프도 얘기하셨고 낚시도 얘기하셨고 등산도 얘기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삶이 낚시 중심으로 가버리고 골프 중심으로 가버려서 친구도 나중에는 그 골프 외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상을 더 활기차게 하느냐 아니면 그 행위 자체에만 빠지느냐. 그 방향이라는 네. 거죠. 예.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대안이 문제죠. 우리 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머니가.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가 재밌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집이 재밌으면 하루 종일 게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자꾸 중독, 술, 도박만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있는 거를 잘 못 보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중독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게임을 하면 자꾸 게임하는 시간에 관심 갖잖아요. 네. 게임하지 않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초점을 조금 바꿔보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독 환자들이 교수님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좀 잘 빠질 수 있는 아니면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향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도 중독에 빠질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중독에 빠질 수 있지만 도박을 예로 들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잘 빠집니다. 네. 첫째는 이제 자극 추구형이라 그래서 끝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약간 타고난 성향도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우리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막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열정이 넘칩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에도 다 따야 되고 네.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네. 사람이죠. 에너지와 열정은 좋은데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승부사의 기질이 엉뚱한 것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제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일종의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박에 오래 빠지다 보면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만난 도박 중독자의 특징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네. 치료를 할 때 약속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도박하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 1번 약속이 거짓말하지 않기입니다. 네.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 끊는 것보다 술 끊는 것보다 힘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거짓말 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네. 이번 주에 도박했어요. 그럼
절대로 안 했답니다. 네. 뒤에 있는 부인이 막 난리가 나죠. 이 인간아 어제도 안 돌아놓고 네. 네. 술 냄새가 나는데 술 안 마셨다 그래요. 네. 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요 앞에 오다가 10년 만에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네. 입만 열면 거짓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무슨 악질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순간을 모멸하는 습성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 나중에는 중립적인데도 거짓말합니다. 밥 먹었다 그러면 안 먹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을 나중에 합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농담처럼 말하지만 중독보다 더 힘든 것이 거짓말을 멈추는 행동이다. 그게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중독 중에 사실 도박이 제일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이 어쨌든 도박과 관련된 책도 쓰셨으니까 8주간의 치유 여행,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8주간의 치유 여행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지금은 도박 환자분들을 보지 못합니다. 네. 오랜 기간의 경험들을 책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는 후배들의 권유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코로나 덕분에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서 그동안 제가 한 15년 동안 했던 치료 과정을 제자들과 함께 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하던 이야기들을 글로 옮긴 것인데 단순히 도박을 끊는 것을 넘어서 제가 치유와 회복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네네. 중독은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치료는 끊는 거잖아요. 끊는 걸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 다시 다 돌아가니까요. 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 여행 과정을 제가 책으로 함께 담았습니다. 네. 우리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하고요. 홍 시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중독 환자들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사실 나도 사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가족, 자기 몸도 해치는 것도 물론이고 가족도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왜 중독자가 될까? 어떤 사람들이 중독자가 되는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교수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 가족들이 가장 옆에 있으면서 가족인데도 제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가족으로서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해받지 못함이 더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아까 참이 잠깐 얘기했는데 불안할 때 우린 누구나 중독을 경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 갑자기 늘 있던 소설책인데 읽다 보면 못 멈추고 계속 간다든지 네. 뭐 청소를 시작했는데 청소를 멈추지를 못한다든지 네. 그게 너무 재밌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불안한 내 마음을 어딘가 숨기고 싶을 때 거기 숨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잡아주거나 자기 스스로의 힘이 있으면 빠져나오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은 너 왜 그래 그럴수록 더 빠져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왜 그럴까, 뭐가 불안할까,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해보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다른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있으면 좀 잠깐 빠졌다가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뭐 그렇게 불안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뭐 어느 정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건지는 우리가 좀 더 뭐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도박 중독자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죠.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박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네. 도박하지 말라니까 안 하든가, 네. 술 마시지 말라니까 안 마시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단도박 모임을 만드신 분이 미국인 신부님이셨습니다. 네. 화이트 신부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1984년에 만드셨는데요. 네. 그분이 본인이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단도박 모임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 한국 모임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협심자라 그러는데 도박 중독자가 왔을 때 이 화이트 신부님이 그 도박 중독자의 손을 붙들고 했던 말을요.
저는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 이렇게 네. 죽일 놈, 나쁜 놈, 막 온갖 욕을 듣고 찾아왔을 텐데 이렇게 미국인 신부님이 자기 손을 붙들고 도박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굉장히 위로가 됐겠네요. 이 얘기를 듣고는요. 네. 정말 눈물을 흘리고 네.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박이나 뭐 이런 중독이 치유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글쎄요. 가능하겠죠? 술이나 도박 같은 경우는 뭐 손가락을 끊으면 발가락으로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치료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왜 치료가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치료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은 잠이 안 오면 불편하니까 병원에 오죠. 불안하니까 병원을 찾을 거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일단 겉으로는 자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편해요? 옆에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치료의 동기가 부족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굳게 결심하면 네. 술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데. 도박 네.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개념으로 보자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를 키워주는 치료는 없잖아요. 네. 예. 10분의 9는 제로다. 제가 치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10번 중에 9번 참았어요. 90% 참았죠. 네. 엄청 훌륭한 거지만 0% 참은 겁니다. 중독의 치료는 0 아니면 100입니다. 90점 맞았다, 0점 맞은 겁니다. 네. 이 100까지 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의지만으로 90%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지만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힘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술꾼에게 술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술을 마시거나 도박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라갑니다. 네. 0이 100이 됐다고 칩시다. 일상에서 그걸 100 올리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0 올라가는 거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 중독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못다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 또 중독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포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